우리는 왜 그토록 혼자 있기를 피하는 것일까요? 끊임없는 연결을 찬양하고 침묵은 알림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채워지며 고독은 종종 사회적 실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상태로 여겨지는 시대에 감히 질문해 봅니다. 만약 이 도피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과의 불편한 만남이라면 어떨까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거의 이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반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시다. 만약 고독, 더 정확히 말해 고독 solitude, 선택되고 가꾸어진 고립, 이 저주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더 나은, 더 깊이 있고 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길이라면 어떨까요? 비록 현대인의 귀에는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상의 두 거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들의 차이점과 종종 어두운 평판에도 불구하고 고독에 변화시키는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결핍의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발전, 지적 자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높은 잠재력의 개화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이고 비옥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홀로 있음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존재의 표면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도적인 실천, 필수적인 수련으로 여기도록 말입니다. 고독과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에 도전할 철학적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풍부하고 진정한 버전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탐구하면서 말입니다. 우주적 비관주의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환멸에 찬 시선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은 허영심, 지루함,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려는 필요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대화는 종종 피상적이고 사회적 관습은 위선적이며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과 제약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독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명료함과 깊이를 추구하는 정신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인 파레르가 및 파랄리포메나, 파레르가 und 파랄리포메나에는 삶의 지혜에 대한 빛나는 에세이가 담겨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이 주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고 심지어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내면의 풍요로움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기분을 좋게 하거나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그가 인간 조건에 내재한다고 본 존재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귀중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관계에 스며들어 있다고 본 평범함과 악의와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증폭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비판적인 거리를 두게 하고 기쁘게 하거나 순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부과된 왜곡 없이 세상과 자신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 자발적인 고립 속에서 진정한 생각이 타인의 의견과 일시적인 지적 유행에서 벗어나 꽃필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이것을 오만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생각, 다수의 사소한 걱정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적 자유를 위한 대가이자 동시에 조건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연기할 필요가 없고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간섭 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피상성과 저속함으로부터의 도피였으며 현실 및 자기 자신과의 더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주로 실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적 명료함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요한 피난처로 고독을 보았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것을 더욱 능동적이고 변혁적인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 자유정신이 단련되고 강화될 수 있는 용광로, 자기 극복과 그의 이상인 관습적인 도덕을 초월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인 유버멘쉬, 코인의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엘소 에스피락 사라투스트라. 와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지만 재충전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강화하고 무리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고독 속으로 돌아가는 은둔자입니다. 니체는 대중사회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는데 그는 이를 평준화시키고 평범함을 조장하며 뛰어난 개성에 적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필요한 해독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새로운 하늘의 둥근 천장을 건설했는가? 누가 세상을 새로운 가치로 감쌌는가? 고독이다. 그리고 또한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안에는 아직 혼돈이 있다. 아,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할 때가 다가온다. 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수 없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독은 이 내면의 혼돈이 직면되고 이해되고 창조적인 힘, 새로운 가치로 변형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립의 침묵 속에서 군중의 소음과 구별되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이체는 거리의 파토스 델 디스탄츠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사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더 높은 이상을 배양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감정적 지적거리를 둘 필요성입니다. 이 거리는 오만한 경멸이 아니라 관점과 정신의 수직적 성장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창조적 고독, 이는 힘과 자급자족의 신호가 원한 약함 또는 관계 맺기 무능력에서 비롯된 병적인 고립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적 고독은 선택되고 능동적이며 더 큰 목적, 즉 자기 창조를 위한 수단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현상, 즉 가면을 써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크든 작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거나 단순히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세상에 제시하는 사회적 외관인 페르소나를 채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가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필연적으로 우리의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 사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실제 모습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가면들을 사회생활에 내재된 위선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즉, 미덕이나 세련됨의 외양 뒤에 진정한 본성, 종종 그의 관점에서는 이기적이거나 평범함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니체는 사회적 관습과 무리의 도덕성을 이러한 가면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보았고, 수능을 장려하고 진정한 개성을 질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독은 실존적 분장실처럼 기능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시선, 타인의 기대, 적응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심지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연기라는 끊임없는 방해 요소 없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억압된 욕망, 내적 모순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면 속에 자기 인식과 진정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미소를 강요하고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약해 보일까 두려워 취약점을 숨깁니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작거나 큰 배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는 우리에게 평준화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고, 니체는 소인들의 폭정과 관습적인 도덕성이 어떻게 가장 강하고 독창적인 본능을 길들이려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아이디어를 반영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이 폭정에서 해방시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라고 물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성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더 온전하고 진실한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은둔 생활의 옹호자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연결이 개인의 온전함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올바른 균형, 즉 은둔과 상호작용 사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사이의 개인적인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다소 귀족적인 정신관을 가진 쇼펜하우어는 우월한 정신과 평범한 정신을 구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는 우월한 정신은 더 많은 고독을 필요로 했고 교제에 있어 더 선택적이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정신은 지루함과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찾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구분이 엘리트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심리적 진실을 지적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필요성과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며 한 개인의 삶에서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니체는 군중과 무리에 대한 맹렬한 비판가였지만 우정이라는 개념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별의 우정, 스터넨프론샤프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강하고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깊고 드문 연결, 먼 별처럼 만나 영적인 친밀감과 서로의 고독 및 각자의 독특한 궤적에 대한 상호 존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융합이나 의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자극, 도전, 타자성의 축하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고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고립 속에서 배양한 힘을 전제로 하고 존중하는 만남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잉태하고 작품을 창조하거나 발견을 이루기 위해 강렬한 고립 기간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서신 교환을 유지하고 지적 서클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작업을 양육한 깊은 우정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영구적인 은둔 상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계, 전략적 후퇴, 재충전하고 성찰하고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규칙적인 습관일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더 의식적이고 더 중심 잡히고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으로 세상과 우리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준비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과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초연결되고 정보에 포화되었으며 지루함이나 내면의 침묵에 아주 작은 낌새에도 공포에 떠는 듯한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비판과 암울한 예측이 확인되고 심지어 강화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시대에 관찰했던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는 디지털 시대의 전염병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항상 손안에 있는 무수한 방해 요소를 제공하여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받고 알림을 받고 자극받습니다. 침묵은 팟캐스트로 채워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은 뉴스피드로, 혼자 하는 식사는 화면의 동반으로 채워집니다. 고독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혐오는 수많은 현대적 관행에 반영됩니다. 중요성의 표시로서 바쁨을 미화하는 것, 활기차고 온라인에 기록된 사회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단순히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의 어려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원치 않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불행하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생각을 내면화한 것 같습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타인의 업데이트에 묶어두지만 아마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 즉 우리 자신과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허함으로부터의 도피로서 끊임없는 오락추구를 비판했던 쇼펜하우어는 아마도 우리의 스트리밍과 콘텐츠 소비 문화를 동일한 역학의 하이테크 버전으로 볼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서두름과 비상성 속에서 깊이를 잃는 것에 대해 경고했던 니체는 소셜미디어를 가면 연기와 무리사고의 확산을 위한 완벽한 무대로 볼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성찰 능력과 고독의 가치가 끊임없는 위협 아래 놓일 사회를 예견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우리에게 강력한 대위법, 이 흐름에 저항하고
우리 삶에서 침묵과 은둔의 공간을 되찾을 것의 중요성에 대한 긴급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성과 지적 자유로 가는 길 외에도 고독은 쇼펜하우어와 니체 모두 인정한 깊은 치료적 차원과 내면 성장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과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처리하고 감정을 소화하며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종종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사건들을 통합할 기회를 갖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 직관, 무의식의 더 미묘한 메시지에도 귀 기울이게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관계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해가 광란적인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걷는 동안, 오랫동안 목욕하는 동안 또는 단순히 창밖을 바라볼 때와 같은 고요한 순간에 얼마나 자주 떠오릅니까? 진정한 자기 발견은 종종 고독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패턴, 제한적인 신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과거를 다시 방문하여 더 정직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은 이 비옥한 땅에서 꽃피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판단 부재와 비전통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할 자유는 마음이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들고 상상력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도록 합니다. 니체는 고독을 내면의 힘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습니다. 가장 고상한 생각은 걷는 데서 온다고 그는 말했고 그의 많은 산책은 혼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힘과 회복력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자원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강화시키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상 수련회, 디지털 디톡스 기간, 글쓰기를 통한 치료 저널링, 심지어 야생 자연에서의 경험 추구와 같은 현대적인 실천에서 이 지혜의 메아리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치유, 명료함, 갱신, 개인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고독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이 철학자들의 깊은 직관을 입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제의 핵심,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설에 도달합니다. 바로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고 두려운 도피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용감한 만남으로써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하고 진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하기로 선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서 가면을 벗겨내고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며 군중의 평준화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창적인 생각과 성격의 힘을 배양하게 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 축적된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그것은 연결의 반대가 아니라 아마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시선의 재교육, 홀로있음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공허함으로 두려워하는 대신 신성한 공간, 영혼의 양육, 마음의 명료함, 정신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으로 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염세적인 은둔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이 잠이 몸에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질문은 우리가 고독을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고요함과 성찰의 순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까? 당신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것들로부터 도망칩니까? 만약 쇼펜하우어와 니체와 함께한 고독의 길을 통한 이 철학적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자신의 홀로 있음에 대한 관계를 제고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고독 또는 그것의 부재가 당신의 삶이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이 균형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찰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호작용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에서 특별한 가치를 느끼셨고 철학을 깊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탐구하는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슈퍼 감사, 슈퍼 땡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외부 세계의 소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깊은 침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이 내면의 여정의 본질을 포착하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아직 혼돈을 가져야 한다.